60세 이후의 경우 명절 때마다 여전히 드시는 하얗고 뜨거운 떡국 한 그릇이 날마다 조용히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의 의미가 가득한 그 음식이, 순하다고 여겨졌던 그 음식이 즉각적인 통증도 없이 혈관을 서서히 마모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 익숙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저는 겁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드신 다음 날 바로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적게만 먹으면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피로감, 야간요, 갈증과 같은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것이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반드시 단순한 노화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여전히 모든 것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한 번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 안에서는 실제로 조용하지만 매우 우려할 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때 식사 후 혈당의 일부를 보관해주던 근육량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수십 년 전과 같은 떡국 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몸이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탄탄한 허벅지 근육이 대부분의 탄수화물을 흡수하여 비교적 안전하게 저장해 주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흰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후에도 신장이 과도하게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육층이 점점 얇아지면 당분이 더 많이, 더 빠르게 혈액으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과도한 당으로 인해 끈적해진 혈류는 이미 나이로 약해진 신장의 작은 여과장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미 그 결과를 마주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미 60세를 넘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계시다면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 이 내용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작은 공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이 한밤중 응급실에 누워 차가운 수액 바늘을 꽂은 채 있는 상황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일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무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신장이 갑자기 약해지면서 평온한 저녁이 다급한 전화 한 통으로 바뀌는 일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좋지 않은 일이 60세 이후의 분들께 닥치지 않도록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감추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한 비밀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심코 그 몸을 더 지치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20년 넘게 연세가 드신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신장은 부엌에 조용히 놓인 정수기와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이 탁해지거나 새기 시작해서야 허둥지둥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통증만 없으면 아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밤새 돌아가는 공장처럼 조용히 일하다가 과부하가 되었을 때에야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신호가 나타날 때쯤이면 상황은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60세 이후의 분들 편에 서 있습니다. 병원을 두둔하거나 치료를 재촉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께서 자신의 몸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이야기는 누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습관을 돌아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로 인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차가운 응급실 불빛 아래 누워있는 밤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빨리 하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사골 육수팩을 가득 보관해 둡니다. 열어서 몇 분만 끓이면 뽀얗고 고소한 국 한 냄비가 완성됩니다. 멸치뼈를 몇 시간씩 끓일 필요도 없고
싱거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편리함이라는 점이야말로 제가 여러분께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날마다 더 지치게 하고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뽀얀 육수는 누구나 마시면 뼈에 좋다고 믿게 만듭니다. 우윳빛 색을 보면 칼슘이 많고 연세가 드신 분들께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효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부엌에도 그런 팩이 몇 개쯤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직접 고운 소뼈 육수에는 실제로 인이 들어 있습니다.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미네랄입니다. 이 자연적인 인은 섭취하더라도 장에서 일부만, 대략 절반 정도만 흡수됩니다. 나머지는 몸에서 스스로 배출합니다. 마치 공장에 품질 관리 부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온 모든 것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습니다. 몸에는 아직 안전 스위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트 진열대에서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한 가공 육수는 다릅니다. 흰색과 고소한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조사는 인산염, 즉 무기인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합성 형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포장지 뒷면의 성분표를 자세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무기인은 거의 전부가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선별 과정이 없습니다. 걸러져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 양이 높아지면 몸은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부갑상선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혈액으로 끌어내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뼈에 좋다고 마셨는데 결국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셈이 됩니다. 뼈는 비축 창고와 같습니다. 몸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냈습니다. 계속 꺼내다 보면 창고도 비게 됩니다.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가벼운 미끄러짐 한 번에도 골절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빠져나온 칼슘이 혈액 속 인과 만나면 단단한 물질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도관 안에 쌓이는 석회 찌꺼기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찌꺼기가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은 탄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가정의 정수기처럼 혈액을 거르는 신장의 작은 미세혈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필터에 찌꺼기가 쌓이면 얼마나 오래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장은 즉시 통증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점점 약해질 뿐입니다. 수치가 높아진 뒤에야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완전히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각자 자신의 냉장고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다시 생뼈를 고아 드시고 조금 더 싱겁게 드시고 구입 전에 성분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 그저 그런 작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실천이 60세 이후의 세월 동안 신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딱딱한 이론을 더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은 42세 민서 씨이며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는 71세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효녀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 통증이 있는데도 소뼈를 사와서 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불 앞에 서서 오랜 시간 고아설날 떡국을 끓이시는 모습을 보고 참아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잘 팔리는 사골 육수팩을 거의 50개나 주문해 아버지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요? 그녀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덜 힘드실 것이라고. 봉지를 뜯어 후 7분만 끓이고 떡과 파, 약간의 간장을 넣으면 한 끼가 완성된다고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감동하여 거의 매일 아침 그 육수로 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날에도 밥을 말아 그 뽀얀 국물을 모두 드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딸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껴 부산의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과는 가족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심장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빠르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촬영 결과 혈관 벽이 석회화로 인해 희게 보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는 오래된 수도관에 찌꺼기가 쌓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찌꺼기가 두껍게 쌓이면 물이 제대로 흐르기 어렵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인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묻자 가족은 매일 가공 육수를 사용해온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민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보낸 그 육수 때문인가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더 건강하게 하려던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소를 호흡한 채 누워 있으면서도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맛있게 먹었다. 자책하지 마라. 여러분께서는 여기까지 들으시며 마음이 막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육수나 딸을 탓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무기인 특히 색을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인산염은 체내에 거의 완전히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축적되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안에 단단한 침착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좁아진 관에 시멘트를 더 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수기와 같은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은 높은 압력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덜 힘들게 해드리기 위해 편리한 제품을 선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포장식품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떡국을 끓이신다면 가능하면 그날 신선한 뼈를 고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뼈를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핏물을 빼고 깨끗이 씻은 뒤 끓는 물에 3-5분 데친 후에 고우시기 바랍니다. 약한 불에서 최소 2-3시간 고우시기 바랍니다. 인산염이나 E341, E450과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조미 분말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에 드시고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수고가 나중에 몸이 치러야 할 대가보다 나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서 씨의 눈물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가정의 일이 벌어진 뒤에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60세 이후의 분들이 단지 편리함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공 육수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저는 그보다 더 익숙한 한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이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바로 명절 떡국에 만두를 넣고 남은 국물에 찬밥을 말아 끝까지 드시는 것입니다.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60세 이후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먹어야 한 끼가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떡만둣국에 밥을 말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식사 후 계속 갈증이 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떡은 밀도가 높은 탄수화물입니다. 짠 육수에 담기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소금을 흡수합니다. 시판 냉동 만두 또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하면 이미 짠 냄비에 소금을 더 넣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나트륨 양은 상당히 증가합니다. 많지 않아 보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남은 국물에 밥을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밥알은 뜨거운 국물을 만나면 부풀어 오릅니다. 전분 구조가 열리면서 수천 개의 작은 구멍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국물 속의 소금이 그 밥알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이때 한 숟가락의 밥은 겉은 전분으로 감싸인 소금 덩어리와도 같습니다. 혀는 더 이상 짠맛을 모두 느끼지 못합니다. 많이 짜게 먹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도 혈압이 오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트륨이 혈액으로 많이 들어가면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세포 안에 물을 끌어냅니다.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잎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혈액의 부피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혈관 내 압력이 올라갑니다. 혈액은 강하게 정수기로 물을 밀어넣듯 신장으로 몰립니다. 필터가 계속 높은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장 안에는 매우 작은 여과 장치인 사구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과 장치들은 이미 얇아지고 약해져 있습니다.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면 손상되기 쉽습니다. 진흙물을 얇은 여과지에 억지로 통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으로는 찢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과도한 나트륨이 고혈압과 연관되고 신장을 점차 지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의 명절 식사 때문이 아닙니다. 연중 반복되는 습관 때문입니다. 아직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떡이나 만두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드신다면 육수의 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남은 국물에 밥을 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지나치게 짠 국물은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두는 따로 삶아 추가로 소금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입맛보다 조금 더 싱겁게 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몸 안의 필터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작은 변화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분들께서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 스스로에게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물에 밥을 마는 습관은 매우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 나이로 약해진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능이 저하된 신장에 많은 나트륨은 금이간 때문에 물을 더 붓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환자들이 이런 작은 습관을 두고 후회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그런 감정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신장을 지키는 일은 식탁 위에 어떤 풍성한 음식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나트륨이 날마다 신장을 지치게 한다면 그보다 더 조용한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분들의 위와 신장을 어느 순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명절 떡국을 드신 뒤 많은 분들은 후식으로 곶감 몇 조각이나 달콤하게 익은 감 한 개를 더 드시곤 합니다. 부산이나 대구의 겨울에는 어느 집이든 처마 밑에 곶감 상자가 걸려 있습니다.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드신 뒤 부드러운 감 한 입을 베어 물면 맛이 완성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해 보이는 습관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금지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일은 언제나 좋다고 매일같이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정확히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떡이 가득 들어있는 국을 드신 직후 감을 바로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분이 혀끝에 약한 떫은 맛을 남깁니다. 이 물질은 독성은 없지만 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떡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거의 압축된 반죽 덩어리와 같습니다. 위에 들어가면 소화를 시작하기 위해 위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감에서 내려온 타닌이 함께 있으면 두 가지는 서로 쉽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물에 가루를 붓고 거기에 접착 성분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엉겨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빨리 녹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타닌은 수렴성과 응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안에서 전분과 단백질을 만나면 그것들을 끌어당겨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덩어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베조아르, 즉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음식 덩어리 돌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에서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60세 이후의 경우일까요? 이 시기에는 위의 수축력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운동도 느려져 오래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입니다. 물건이 빠르게 밀려나가지 않으면 쌓이게 됩니다. 그 단단한 음식 덩어리가 본래도 좁은 소장으로 내려가면 막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좁은 수도관에 시멘트 덩어리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복통, 구토, 복부 팽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영향이 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이 막히면 음식물이 오래 정체됩니다. 세균이 이를 분해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혈액은 그것을 다시 신장으로 운반합니다. 신장은 온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필터가 동시에 너무 많은 찌꺼기를 처리해야 한다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은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감 한 개 정도로 그렇게까지 되겠느냐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감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떡이 많은 식사 직후에는 바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드신다면 주 식사 후 최소 3시간은 간격을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반 개에서 작은 것 한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위에 아직 전분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큰 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분들께서 극단적으로 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속도를 늦추시면 신장과 위가 훨씬 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한 이야기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겁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분들께서 자신의 몸이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 이해하시기를 바라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전 외곽에 사시던 73세 한 여성의 일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설이 되었지만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은 내려오지 못했고 그분은 떡국 한 냄비를 끓여 조용히 혼자 드셨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마친 뒤 한 달 전 아들이 보내준 곶감 상자가 베란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한 선물이라 아껴두고 아직 드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두는 동안 겉에는 하얀 가루가 두껍게 끼고 군데군데 검은 곰팡이 점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절약해 오신 분에게 자식이 보낸 것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겉에 곰팡이 부분만 대충 긁어내고 여러 개를 바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긁어내면 괜찮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곶감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습한 환경에서 오래 두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위 안에는 이미 떡의 전분과 감의 탄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좁아진 관에 자재를 더 넣는 것과 같습니다. 관이 제대로 뚫리기도 전에 또 밀어 넣는 셈입니다. 압력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날 새벽 심한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에 단단한 덩어리가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구역질이 나지만 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까 걱정하고 자식이 놀랄까 염려하여 그분은 진통제만 드시고 참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나 진통제는 경보음을 잠시 끄는 것과 같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돌보는 사람이 의식을 잃은 상태를 발견해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검사 결과 떡과 감이 엉겨붙어 생긴 단단한 음식 덩어리로 인해 소장이 막혀 있었습니다. 압력이 커져 장벽이 심하게 손상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관이 완전히 막히면 물이 흐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분은 응급수술로 그 덩어리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아들은 급히 내려왔습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개의 곶감을 아끼려 했지만 그 대가는 훨씬 컸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뒤 그분은 아들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를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아끼려다 몸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은 존중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절약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걸고 하는 절약은 더 이상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떡국을 드신 뒤에는 60세 이후의 경우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감이나 곶감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 지나친 물러짐, 이상한 냄새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긁어내고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위와 신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세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이 아닙니다. 조금만 늦추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뱃속에서 곶감과 떡국떡이 서로 엉겨붙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렵다면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설날 식탁 위에 놓여 있으면서도 거의 경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차갑게 식힌 식혜 한 잔, 그리고 떡국 위에 뿌려진 소고기 고명입니다. 아주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식혜가 발효된 쌀 음료라서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후 한두 잔 마시면 속이 내려간다고 여깁니다. 또한 소고기 고명은 많을수록 더 보양이 되고 더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신장에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천이나 수원에 있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시판 식혜에는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주로 물에 이미 녹아있는 포도당과 메가당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씹을 필요도 없고 많은 분해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전류가 즉시 올라갑니다. 혈당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상승합니다. 조금 달 뿐이라고 들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면 혈관벽은 계속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높은 압력이 가해졌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지나면 관벽은 점점 약해집니다. 신장 안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물 필터 기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혈당 충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혹시 시원하고 마시기 쉽다는 이유로 식혜를 연달아 2컵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국 위에 올리는 소고기 고명은 보통 간장, 소금, 참기름으로 양념됩니다. 고기의 단백질이 대사되면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이 생성되며 그 중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것을 소변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요소와 나트륨의 양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마치 오래된 쓰레기 처리 공장에 갑자기 쓰레기차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주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30세의 신장과 70세의 신장은 다릅니다. 60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여과 속도가 나이에 따라 점차 감소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위장처럼 소리를 내어 알리지 않습니다. 검사 수치가 변하고 나서야 여러분께서 놀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어디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적지 않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하여 단 음료를 줄이고 짠 고기를 줄인 분들은 검사할 때마다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필터의 부담을 덜어준 것입니다. 필터가 쉬게 되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달고 시원한 식혜는 참 맛있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소고기도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의 내리막길을 이미 넘어선 신장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그냥 즐기는 음식이 아닙니다. 모두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신다면 작은 반컵으로 나누어 드시고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직후에는 바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드신다면 얇은 몇 조각만 드시고 간장을 줄이며 짠 국물을 더 붓지 않으셔야 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하십시오. 조금만 줄이십시오. 신장이 조용히 버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고민해 온 것은 이것입니다. 신장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들은 대개 가장 익숙하고 추억이 담긴 음식들입니다. 혀 끝에서는 달콤하지만 안에서는 무겁습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즐거운 설을 보낼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즐거움이 신장을 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해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신장이 이미 얼마나 약해졌을까? 또 어떤 분은 한숨을 쉬며 모든 것이 이미 늦은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주와 천안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한마디를 드립니다. 아직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몸은 젊을 때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바꿀 수 없을 만큼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방향을 조금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쳐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몇 년 뒤에 어떻게 살게 될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계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이러한 나눔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젓가락을 들어 식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전히 손주와 함께 공원에 나가면서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기보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식탁 위에서의 작은 변화입니다. 저는 통영바다의 겨울 해조류인 매생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늘고 부드럽고 미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알지네이트라고 불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지네이트는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짠 음식 속 나트륨의 일부를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노폐물의 일부를 몸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집안 정수기 앞에 필터를 하나 더 두는 것을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까? 신장은 주된 정수기와 같습니다. 앞단에 이물질을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물이 있다면 주된 기계는 과부하를 덜 받게 됩니다. 매생이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도 늦춥니다. 떡국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당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마치 수도 밸브를 조금 잠가 물줄기가 관으로 곧장 들이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낮아집니다. 혈관과 사구체도 충격을 덜 받게 됩니다. 들어보면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상징적으로 몇 가닥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국을 끓일 때는 신선한 매생이를 작은 한 줌 정도 준비하여 찬물에 2~3번 가볍게 헹궈 모래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국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넣고 약 1~2분 정도 더 끓인 뒤 불을 끕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식이섬유의 작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하며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필터에 보호막을 하나 더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몸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음식이 제대로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도움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익숙한 음식 앞에서 조금 더 분별력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에서 작은 변화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매생이를 혈관 속을 조용히 청소하는 사람에 비유했다면 오늘은 식탁 위에서 바로 문을 막는 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소가 형성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막는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두 가지입니다. 흰 두부와 새우젓입니다. 너무 소박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두부는 보기 좋게 올려놓은 소고기 한 점보다 더 중요합니다. 떡국은 겉으로 보면 담백해 보이지만 떡은 거의 순수한 전분입니다. 뱃속에 들어가면 매우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끝까지 올린 것처럼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신장은 더 많이 걸러야 합니다. 이 상황,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국그릇 안에 부드러운 두부가 들어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 즉 주로 글리시닌과 베타, 콩글리시닌은 소화가 느립니다. 이것은 내리막길 앞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과 같습니다. 전분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관이라는 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완화됩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차이는 속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기에서 나온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많은 요소와 질소 함유 물질을 생성합니다. 신장은 그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마치 잔업을 하는 공장처럼 일해야 합니다. 반면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찌꺼기가 훨씬 가볍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습니다.
마치 젖은 석탄 대신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부담을 덜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타당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제 새우젓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짠 양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발효 과정에서 프로테아제와 리파아제 같은 효소가 생성됩니다. 이 두 효소는 단백질과 지방을 위장에서부터 잘게 나누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액과 소화 효소의 분비는 점점 줄어듭니다. 떡처럼 쫀득한 음식을 드시면 더부룩함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뱃속에 돌덩이가 들어있는 듯 무겁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의 일부를 다진 새우젓으로 대신한다면 효소가 더 많이 방출됩니다. 음식은 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전처리가 되며 이는 주된 정수기 앞에 보조 필터가 하나 더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신장은 갑자기 출력을 높일 필요가 줄어듭니다. 한 끼 식사 때문에 과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부산에 계셨던 한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해 연세가 78세였습니다. 그분은 설날마다 떡국 냄비에 두부를 으깨 넣으셨습니다. 당시 76세였던 아들은 국이 탁해 보이고 서울식처럼 세련되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는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치아가 약해 고기를 씹기 어려웠습니다. 부드러운 두부가 그분께서 견딜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익숙한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치아가 약하고 소화가 떨어진 분들에게는 두부를 많이 넣어 끓인 떡국이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떡의 양을 약 20% 정도 줄여보십시오. 그 줄인 만큼을 1.5ECM 크기로 자른 두부로 대신하여 물이 약하게 끓을 때 넣고 3, 4분 더 끓여 부드러움을 유지하십시오. 새우젓은 넣기 전에 잘게 다지거나 으깨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그릇 한 그릇당 반 작은 술 정도면 충분하며 나트륨은 여전히 주의해야 하므로 너무 짜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넣고 가볍게 저어 높은 열에 효소가 너무 오래 파괴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정도로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그릇의 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식당 음식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60세 이후의 경우 위와 신장에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이렇게 조용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두부와 새우젓이 소화를 보다 부드럽게 해주는 완충층이라면 저는 또 다른 한 가지 재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오해를 받는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신약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성 지방으로 봅니다. 바로 대구의 많은 가정에서 국에 뿌려 넣는 향긋한 흰가루, 들깨가루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떡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큰 숟가락으로 들깨가루를 한 숟갈 넣어 걸쭉하게 만듭니다. 고소하고 기름진 맛이 나기 때문에 단순히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고소함 뒤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성분을 굳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60세 이후의 경우 혈관벽은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수도관처럼 안쪽에 긁힌 자국과 침전물이 생깁니다. 고혈압, 높은 혈당, 과잉 전분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자극합니다. 신장의 미세혈관도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작고 얇으며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안에 가장 미세한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에 상처가 많이 나면 여과 능력은 점차 감소합니다. 몸은 즉시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조용히 쌓여갈 수 있습니다. 아직 통증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들깨가루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는 체내에 들어가면 자연적인 항염 반응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직접 복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 환경의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금속 표면에 얇은 기름막을 발라 마찰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용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제가 인천에서 만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김씨,
74세였습니다. 그분은 들깨가루를 처음부터 냄비에 넣고 팔팔 끓였습니다. 오래 끓일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알파리놀렌산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약 160도 C를 넘으면 구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이 산화되어 벤조피렌과 같은 원치 않는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도움을 주려던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부하로 전기 스위치를 올려 퓨즈가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 가지 간단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불을 끈 뒤에 넣는 것입니다. 떡국을 다 끓인 뒤 완전히 불을 끕니다. 개인 그릇에 덜어냅니다. 들깨가루 1에서 이 큰 술을 작은 그릇에 담습니다. 약 70-80도 C 정도의 뜨거운 국물 몇 숟가락을 넣고 걸쭉해지도록 잘 저어줍니다. 끓고 있는 냄비에 직접 넣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이 소스를 먹기 직전에 그릇에 섞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메가3가 더 많이 보존됩니다.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끼에 1-2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3-4회면 적당합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장에도 처리 용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식탁 위에 현명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나중에 넣기라는 2글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단 2글자입니다. 들깨가루 숟가락을 들 때마다 한 박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한 박자가 때로는 도움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 외에도 저는 더 작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냄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놓인 작은 종지에 있습니다. 떡국을 드실 때 떡만 집어 국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익숙한 초간장에 떡을 살짝 찍어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조금의 식초일 뿐이지만 그 안에 아세트산은 전분 분해 과정을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전분이 포도당으로 너무 빠르게 전환되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차에서 쏨브레이크를 살짝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게 됩니다. 혈액이 순간적으로 끈적해지지 않습니다. 신장이 한 번에 밀려오는 파도를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떡을 드신 뒤 삼키기 쉽게 하려고 국물을 더 부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전의 투석실에서 69세의 이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광주에서 명절이 되면 떡국을 드시고 달콤한 식혜를 더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작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수십 년 반복됩니다. 마치 배관이 매일 아주 미세하게 긁히는 것과 같습니다. 세기 시작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익숙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식초를 갑오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스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때 켜면 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만드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비율은 쌀식초 1, 저나트륨 간장 1입니다. 예를 들어 식초 1큰술과 간장 1큰술을 작은 그릇에 넣고 잘 섞습니다. 드실 때는 떡을 집어 한쪽 면만 살짝 찍고 오래 담그지 마십시오. 15-20번 충분히 씹은 뒤 삼키십시오. 그 후 밥에 짠 국물을 더 붓지 마십시오. 이처럼 조금만 천천히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복용 중인 처방을 임의로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식초는 식사 방법에서의 보조일 뿐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만병을 고치는 만능약이 아닙니다. 처방받은 약을 절대로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먹는 것과 조절하며 먹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는 매일 여과 공장에 가해지는 압력에 있습니다. 신장이 매번 잔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 시간에 쉴 수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작은 초간장 그릇 하나가 더 놓이기를 바랍니다. 더 천천히 드십시오. 더 가볍게 찍으십시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진실되고 충분히 따뜻한 동행자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나누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의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구독은 제가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60세 이후의 분들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실제적인 지식을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신장은 매우 조용한 기관입니다. 기능의 대부분을 잃을 때까지도 뚜렷한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부엌 한쪽에서 정수기가 조용히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확연히 약해져서야 비로소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필터가 많이 닳아 있습니다. 몸이 경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께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식탁 위의 작은 변화 하나는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싶기 때문입니다. 옆에 기계 걱정 없이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입원한 뒤에야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하고 생각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말을 매우 진심으로 드립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큰 재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곁에 계시는 것을 바랍니다. 60세 이후의 분들의 건강한 미소는 가족에게 가장 큰 안심의 선물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전해져 누군가의 미래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요란하지 않지만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꼭 필요한 말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을 더 단단한 두 발로 건너가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몸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선택은 아직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더 자신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과 가정의 평안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